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 교양환승센터 120회 괴짜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있는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녀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자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황 토크 시간. 네. 누가 먼저 할 겁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엄청난 근황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몸짱에 도전해보겠다 오. 라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어떤 의미의 몸짱이죠? 제가 지금까지는 헬스장을 그냥 가고 싶을 때 갔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을 받은 게 1년을 끄는 헬스장의 출석률을 보니까 네. 15%가 나온 거예요. 돈 아깝다. 한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정도로 생각되니까 네. 갑자기 돈이 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년을 끊으면 특징이 뭐냐면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신 사람의 마음이 부담이 없어집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안 가게 되고 네. 그리고 1년 전에 등록했던 그 마음과 의지가 다 사라진 채로 1년을 보내기 때문에 네. 15%가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나 좀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을 등록했습니다. 비싸게. 그래서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해보겠다. 80%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80%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어릴 때부터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바프? 몸짱에 대한 로망. 바프가 아니라 그거 알아요? 그 남자 몸 좋으신 분들 보면 네. 가슴으로 퐁당퐁당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뭐예요? 몰라? 근육 네. 움직이는 거요? 근육 움직이는 거.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에 맞춰서 가슴 근육 움직이는 거 몰라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은데. 알고 싶다. 아니요, 그거 있어. 몰라 이거? 옛날에 예능 같은 거에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게 네. 하고 싶은 거예요. 퐁당퐁당이. 와, 진짜 거울 특이한 보면서 하세요. 취향이다. 그거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근육이 아. 엄청 많아야 되잖아요. 대흉근을 발달시키니까. 일단 근육 자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려 해도 뭐 목만 움직여지지 가슴까지 안 가. 해봤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육이라는 게 움직이긴 하니까.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네.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오. 그래서 제가 80%를 달성하고 1년도 사실 1년 만에 안 돼, 그거. 안 되죠. 적어도 한 3, 4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세한 움직임 정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응원하겠습니다. 목표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일단 3개월 동안 80%를 달성하고 그렇게 해보는 걸로. 언제부터 시작이죠? 한 이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출석률 100%. 그럼 PT 이런 것도 받으세요? PT는 아직. PT는 그냥 옛날에 스스로? 네. 했던 적이 있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기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타자 나와주시죠. 저는 재밌는 걸 또 보고 왔습니다. 부산에서 태양의 서커스 루치아를 보고 왔습니다. 태양의 어떠셨나요? 서커스? 진짜 네. 서커스예요? 네, 서커스. 그런 서커스가 아직도 있어요? 엄청 유명하잖아요. 태양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는 거의 세계적인 공연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화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사람들이 하는 서커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해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은퇴하고 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그냥 코끼리 같은 거 나오나요? 그런 건 안 나오고 예.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자유낙하를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멕시코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멕시코에서 사람들을 만나, 신기한 사람들을. 뭐 그런 이야기로 이제 펼쳐지는데 되게 특이하고 엄청 신기하고 사람 몸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신기해서 한 2시간 했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냥 하나의 작품이구나. 맞아요. 네, 거의 그래서- 예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볼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뭐 그냥 단순히 묘기도 묘기인데 그 스토리텔링과 그 미술적인 것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맞아요.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다음 누굽니까? 저는 산에 갔다 왔는데요. 네. 가막산 아세요?
파주에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 나 처음 파주에 들어보네. 감악산이라고 있어요. 감악산이에요? 네, 감악산. 네. 갔는데 그날 가기로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보다 보니까 최단거리가 있더라고요. 산을 오를 때도 루트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짧은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찾다가 정말 짧은 최단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최단 코스를 시작하는 곳을 차로 찍고 갔어요. 네. 정상까지 단 10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오. 있습니다. 막 그 절벽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높은 데까지를 차로 가고 거기서 이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그 코스인데 네.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중계소가 있어요. KBS였나? 중계소가 꼭대기 정도에 있고 군부대들이 있어가지고 찻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상을 찍고 싶은데 산을 오르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감악산 약수터를 찍고 가시면 단 10분 만에 정상에 오르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등산이 아니라 네. 산보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약간? 산보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뭐 좋더라고요. 맑은 공기 마시고 해서 나름 가가지고 산이라고 정상에서 컵라면도 먹었거든요. 먹으면서 걸은 소모보다 먹는 게 더 크겠다 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정상에서 뭔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그 루트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주의 감악산. 네.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겨울이니까 오래 걷기에는 또 조금 추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잠깐 바람 쐬고 오는 정도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찻길은 아주 경사집니다. 그럼 네. 운전하는 사람이 좀 힘들겠네. 맞습니다. 뭐 유랑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네? 또 샀어요? 그러니까 기존 거 안 팔고? 네. 하나 수집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했습니다. 심리야? 기존 거를 안 파는 거예요? 다른 기존 거는 기존 거대로 용도가 따로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산에서 타는 용도에 특화된 바이크를 중고로 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카푸어가 되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중고로 사면? 별로 안 비쌌어요. 한 350?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연식이 되게 오래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키로수가 낮고 워낙 그런 용도에 특화되어 있는 차라서 네. 새로운 곳들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사게 되었어요. 멋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오프로드 바이크로 네. 도로를 주행하면은 뭐 문제가 있나요? 일단 번호판이 안 나오는 모델들이 많고. 그래? 그래요? 네, 제가 이번에 산 거는 번호판이 안 나와요. 왜죠? 그 이유는 불법 아니야, 불법? 아니요. 그냥 등록이 안 되는 모델일 뿐이지. 그러면 붙일 거는 수도 있어요, 번호판을? 번호판을 발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산에서만 탈 수 있고 산까지는 차로 운반해야 되나? 네네. 트럭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그 산 밑에까지 운반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타기 시작해요. 왜지? 고생이네. 그게 도로를 달리면 안 돼서 번호판을 안 해주는 건가?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도로 파손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발급을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인증에 또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번호판이 안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다 차에 실은 다음에 네. 거기까지 가서 네. 오토바이를 타고 또 산까지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올해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아직 개시는 안 했고. 네. 그럼 그것도 몰래 보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차장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 자주 타는 데 쪽에 게러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냅두고 왔습니다. 또 주차장도 안 돼? 어쨌든 도로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네. 네. 제가 트럭이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을 쉽게 운송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그쪽에 두고 타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모님 몰래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기하네. 어떻게 보면 뭐 안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고생한다라고 느껴지는데 그게 즐거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맞아요. 멋있어요. 안전히 타세요. 네. 괴짜다, 괴짜. 그래서 김경현 선수의 마음을. 그러네요. 여기서 밝혀지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은 말 나온 김에 괴짜편의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맞습니다. 준비해 주신 쓴트님. 네, 제가 괴짜편의 두 번째 인물을 모시고 왔는데요. 네. 사실 지난주에는 괴짜라고 하기에는 마지막에 이게 무슨 괴짜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어? 지금 아직도 눈빛이 자신감이 없는 김동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번 주에. 네. 오늘은 진짜 괴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괴짜란 과연 어떤 사람을 괴짜라고 말하는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 네이버 어학사전에서는 이런 사람을 괴짜라고 말합니다. 괴상한 짓을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게 괴짜라고 했고요. 다음으로도 갔어요. 다음 어학사전에서는 이상 야릇한 짓을 잘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상 야릇하다의 뜻을 찾아봤더니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별나고 묘하다. 그런 사람을 괴짜라고 다음에선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를 더 찾아봤는데 지코 씨의 노래 중에 괴짜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네. 그 노래에서는 괴짜를 어떤 사람을 괴짜라고 말하냐를 봤더니 제도권 바깥으로 가서 무아지경 즐기는 마탱이 간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랩으로? 네, 맞습니다. 랩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사 중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괴짜가 괴상하고 이상 야릇하고 마탱이가 같다. 그런 사람을 괴짜라고 한다라는 정의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이 모든 수식이 잘 어울리는 예술가인 바로 살바도르 달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달리의 작품보다는 달리라는 인물이 얼마나 괴짜인지를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작품 이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오늘 덜 할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네.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지가 궁금한데 떠오르는 이미지나 아니면 생각나시는 단어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코스염. 저도요. 네. 트레이드 마크죠. 아카식 레코드? 제가 왜 나와? 아카식 레코드 편에 제가 살바도 달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카식 레코드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아, 그래? 뭐야? 전혀 처음 듣는데? 그래? 편집 본인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했는데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빈지노 가사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쵸. 노래 중에 피카소. 맞아. 네. 맞아요. 코스염은 워낙 유명하니까. 네. 일단 달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그가 왜 괴짜라고 이야기가 되는지 쭉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기본 정보는 1904년 5월생이시고요.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1989년 1월에 사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85세까지 장수했네. 네, 장수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초현실주의 화가라고 하는데요. 네. 화가이자 조각가이자 디자이너이자 작가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분야를 총망라해서 모든 분야를 섭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예술가고요. 제가 방금 초현실주의라고 말했는데 초현실주의 예술이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무의식의 세계나 꿈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꿈의 세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시지 않은가요? 프로이트? 맞습니다. 네.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달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이트의 책을 실제로도 옆에 두고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꿈의 해석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화가들은 자동 기술법이라는 방법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게 이상이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의식을 거치지 않는 창조 행위예요. 이상의 시를 딱 떠올리시면 네. 그게 바로 자동 기술법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달리는 초현실주의라고 하면 의식을 거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그냥 제멋대로 막 그려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달리의 그림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깔끔한 채색과 정밀한 묘사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로 환상의 세계를 표현해 놓거든요. 네. 그래서 초현실주의 화가 중에 대표적인 화가이자 초현실주의 이꼴 달리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기억의 지속은 아마 교과서에서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시계가 쭉 늘어져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달리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고 돈도 아주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에 대한 모든 언론과 인터뷰를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서전을 통해서 남겨두었어요. 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의 생각을 그 자서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론가들이나 미술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달리의 이야기는 반 이상이 허풍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허풍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약간 괴짜의 냄새가 나죠. 그런데 달리는 그 허풍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얻었고 돈도 벌었고 평생을 부유하게 살다 간 화가입니다. 저희 유명한 한국 화가 중에, 한국 예술가 중에 백남준 씨가 계시잖아요. 네. 백남준 씨가 오랫동안 해외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예술은 사기이다. 그리고 그것도 고등 사기이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사기꾼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달리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은 사기이다. 근데 백남준 씨가 뭐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맥락 없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백남준 씨의 말은 들으면 정답 같으니까. 아, 그래요? 네. 별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동의하세요? 예술은 사기라는 말에 동의는 하시나요? 그 사기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한번 얘기 나눈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오브제 있잖아요. 그 변기 갖다 놓고 네네. 네. 무슨 비상. 예, 무슨 셈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약간 가끔씩 예술이 사기같이 느껴지긴 하죠.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의미 부여해가지고 사람들이 맞아 하면은 이제 그게 예술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느낌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까 예술가도 사기꾼이라 그랬나요? 네. 저는 예술가는 죄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술은 죄가 없다. 그러면 사기는 아니다. 사기는 아니다. 백남준 씨 나와. 하지만 돌아가셨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랑님은요? 전 아직 생각 중이기는 한데 네. 일정 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근데 저는 사기라기보다는 그냥 설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사기도 설득이 되어 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정 부분 동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뭐 없는 거를 있다고 설득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아닌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설득을 통해서 그 관객들이나 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에도 설득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어쨌든 그 의도가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기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고 설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백남준 씨 하면 비디오 아티스트잖아요. 네. 네.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시고 구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왜 이런 의도로 말을 했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한 신문 기사에서는 그 사기가 아니라 그 역사 사기를 말한 거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예술가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추후에 백남준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속이고 속는 것이 예술이다. 그리고 규칙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대중을 얼떨떨하게 만들면서 한 방을 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의 맥락과 맞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이 사기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유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어그로 끌려고 사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현대미술에서는 예술을 하는 행위가 어떤 사람들 눈에는 저게 무슨 예술이야, 저건 속이는 거지, 또는 그냥 말만 갖다 붙인 거지 라는 면에서 사기라는 그 단어가 언뜻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기는 보는 사람들이 그걸 속을 의향이 없을 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기꺼이 동의해주고 싶다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그로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달리는 그런 예술판에서 누구보다 잘 살아남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순타님은 왜 이 말을 들으면 달리가 생각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사기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다 네. 자기가 했던 말이라며. 그러니까 자서전 안에 본인의
본인이 다. 달리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구장창 얘기한 거니까 이게 혹시 소설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일까요? 네, 그러니까 워낙 희한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작품 세계도 환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작품도 그런데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의 글을 더 파헤쳐 보려고 책을 보면 자서전이기 때문에 또 그게 허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 파트로 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괴상한 달리입니다. 여기선 달리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상야릇한 달리입니다. 여기선 달리의 작품 세계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 파트가 마팅이 간 달리인데요. 달리의 아내가 갈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달리의 노년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인 괴상한 달리, 달리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탄생에서부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화가가 떠오르셔야 돼요. 떠오르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화가를 얘기했었나? 네, 그럼요. 네. 몇 분 없기 때문에 네. 떠오르셔야 됩니다. 맞춰봐야겠다. 유랑님은 안 떠오르셔도 됩니다. 힌트입니다. 네. 달리의 형이 있었는데요. 네. 달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달리에게 형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흐잖아요. 그쵸. 고흐도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된 자녀들이 되게 불안정한 것 같아요. 네, 죽은 누군가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네, 형제의 이름을 생각난다. 네. 같은 느낌으로. 비누님 칭찬한대요. 근데 그 얘기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래도 떠오르셨네요. 근데 얘기하니까 떠올랐어요. 네. 그 불행하다는 얘기 듣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달리의 부모는 달리가 그 형의 환생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뭔가 특이한 과정을 겪고 태어나고요. 네. 이 달리는 일찍부터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찍부터 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괴짜의 면모가 보이는데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볼 테니 들어보세요. 네. 일단 금색 왕관과 망토를 두르고 여장을 했고요. 달리가 추후에 말하기를 잠깐 동안 여자가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에 대한 이야기는 평생 동안 달리와 달리의 작품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서 성 개념이 혼란스러워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뭐죠? 드랙 한다라나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드랙 퀸. 그리고 가위를 들고 갑자기 할머니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때 달리는 그냥 참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욕구불만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머리 자르는 거 아니야? 남의 머리를. 남의 욕구. 괴상하죠? 계단에서 갑자기 일부러 구릅니다. 이때 달리는 중력을 실험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관종이네. 그리고 정체 모를 알들을 주머니에 잔뜩 넣고 다니는가 하면 화장실이 아닌 복도에 배설물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네. 왜? 이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좀 부끄러웠나? 그런데 네. 이게 지금 달리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자서전에 남긴 내용이거든요. 네. 반전은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여동생 안나 마리아가 추후에 이 사람도 자서전을 쓰는데 자기는 달리가 이렇게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랬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가족은 잘 모를 수 있는 건지 맞아. 그렇습니다. 그 기생충에 보면 네. 그 다송이랑 그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 이성균 씨 네네. 딸과 자녀로. 네. 근데 거기서 아들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 뭐 인디언 분장을 하고. 네. 근데 그 딸이 그 과외 선생님한테 쟤 저런 거 다 코스프레라고. 쟤 원래 저런 거 아닌데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실제로 달리는 관종이었어요. 관심을 평생 동안 갈구하던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이 코스프레인지 실제로 이런 괴상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평생 동안 이런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네. 컨셉에 아주 취해가지고 평생을 살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이게 컨셉이라면 평생 이 컨셉을 유지했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건 맞습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네. 김병현보다 한 수 위가 아닌가. 그렇죠. 네. 여러분은 이 비슷한 괴상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네, 저는 흙 퍼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흙을 파먹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라서 그러니까 기억이 몇 안 살 나는데 뭐 3, 4살 때겠죠?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잡아서 흙을 먹었다고? 파가지고 네.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서 먹었대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너 어릴 때 똥 먹었다고 막 하거든요. 왜냐면 아, 흙에 막 동물 똥이며 뭐며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흙을 아. 먹었대요. 그때부터 그러면 음. 잘못된 건가? 여러분은 어.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정상범주 안에서 살았고 네. 근데 단지 음식 괴식을 했었어요. 괴식 막 네. 이상하게 조합해서 먹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시도하고 네. 그거를 가족들한테 먹였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밥에다가 콜라랑 우유를 말아먹는 거를 막 해보고 아빠한테 먹어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밥에다가 밥을 지을 때 네. 이 뭐라 하죠? 밥솥. 밥솥에서 짓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콩도 넣고 뭐 옥수수도 넣고 뭐 이런 잡곡 같은 걸 같이 섞어서 넣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과일을 같이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온갖 과일들을 같이 다져가지고 밥이랑 밥에 넣어서 그걸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이 그거를 있어요. 드십니까? 우와. 네, 그랬었어요. 되게 좋은 볼빛장 안 분들이시다. 어, 열린 가족이 되게. 그러게. 진짜. 그게 허용이 된다고? 정상범주가 아닌데요. 저는 어릴 때 네. 왜곡된 기억인지 진짠진 모르겠어요. 음. 어릴 때 앞정을 밟는 게 취미였어요. 네.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조악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맨발로? 네. 피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왜곡됐나 싶은데 그 레고 밟은 거 아니야 그냥? 아니. 그 저희 집에 예전에 쇼파와 쇼파 사이에 이렇게 빈틈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어린아이가 쏙 들어갈 수 어. 있는 정도의 그 공간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앞정을 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걸 밟는 행위를 네. 했던 기억이 지금은 덜 선명한데 어릴 때는 선명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밟았어요 그거를? 그게 밟는 거를 취미로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밟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밟으면 안 되잖아. 들어가잖아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릴 때는 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어.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피가 나거나 뭐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자꾸 그런 기억이 나니까 어린애들은 앞정을 밟아도 피가 안 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나는 되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약간 지압 같은 거 하는 건데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앞정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앞정을 뿌린 기억까지 있어. 뭐지? 그래서 신기한데? 이게 진짜라면 너무나 이상하고 가짜라면 왜 자꾸 이런 기억이 떠오르지?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엄청 기억이 옅어졌지만 네. 하여튼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괴상합니다. 네. 저는 입술에 뭐 바르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엄마가. 네. 그래서 근데 내가 립스틱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막 매직으로 막 뭐 바르게 입술 모양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귀엽다. 근데 귀엽다 그거. 근데 귀여운 게 아닌 게 테이프가 이제 본드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것도 모르고 막 여러 번 붙이고 놀다가 본드에 둘 다 취해가지고 약간 해롱해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우와. 지금 저희의 모습의 원인들이 다 밝혀지네요. 그렇네요, 진짜. 네. 본드 취하면 어떻게 돼요? 어질어질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본드 진짜 들이마신 것처럼 취하진 않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어질어질한 거예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흡입이 어쨌든 되니까. 1등. 앞점이 짱인 것 같은데. 본드는 1등입니다. 네. 어릴 때 이런 한두 가지 정도의 괴상한 기억들은 있는데 이게 달리는 평생 같다는 점에서 일반인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어머니가 달리가 학생 때 16살, 17살 이쯤에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특이점이 하나 발생을 하는 게 달리는 어머니를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를 좋아했고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도 좋아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의 여동생, 그러니까 달리의 입장에서는 이모와 재혼을 합니다. 야. 집안 이력 보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이후에 18살에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때 멋쟁이로 유명했다고 해요. 옷도 되게 잘 차려입고 생김새도 멋있고 그리고 키도 맞아. 컸기 때문에 멋쟁이로 유명했는데 이때부터 차림새는 남달랐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에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시험을 보다가 시험의 답안 제출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 왜 거부했을까요? 아, 또 퀴즈인가요? 막간의 퀴즈. 이때 달리는 어. 미술사 과목에 답안 제출을 거부합니다. 왜 네. 거부했을까요? 상품 있습니까? 상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답안을 거부했다고? 네. 답안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안을 제출하는 걸 거부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답안의 제출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문제의 오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닙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닙니다. 힌트.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아닙니다. 튀고 싶어서. 아닙니다. 엄청난 자존감에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자신감. 자기가 문제라서? 역사인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몰라서.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선물, 왜냐하면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세요. 심사위원보다 내가 더 완벽한 답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학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달리 말로는 자퇴라고도 하는데 뭐 한간에서는 퇴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퇴학을 하고요. 그 당시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차 있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실력이 엄청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는 미리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그 링크에 보시면 창가에 서 있는 소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달리가 21살 때 자신의 여동생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부터 깔끔한 붓질 그리고 색채 표현 이런 것들이 매우 완벽했습니다. 잘 그래서 그렸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달리의 그림을 보려고 오기도 했다라는 말도 있기도 했습니다. 달리는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하면서 프랑스 파리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피카소 등의 예술가들을 만나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코스염을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서 코스염 달린 달리가 이때 아주 초창기부터 네. 코스염을 달고 생활을 하는데 이 코스염 하면 또 떠오르는 화가가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코스염 하면 떠오르는 화가? 네. 피카소? 심지어 저희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봤어요? 네, 바로 벨라스케스입니다. 시녀들 그렸다. 네. 그 작품에 보면은 자기가 등장했던 그 시녀들 작품에 보면 코스염이 되게 강렬하게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런데 기억나요. 달리의 코스염이 바로 이 벨라스케스를 모방한 코스염입니다. 자기가 그래? 그렇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벨라스케스를 매우 존경했기 때문에 벨라스케스를 모방한 코스염을 이때부터 길러가지고 네, 평생 동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습니다. 맞아. 그때 그래서 시녀들 그림을 재해석한 그림도 네. 달리 그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기억을 잘 하시는군요. 네. 근데 왜 그래서 이렇게 얌생이 같이 코스염을 기를까요? 그것도 하나 일종의 재치죠. 재치? 네. 위트. 위트죠, 위트. 네, 그리고 이제 25살에 첫 개인전을 여는데요. 초현실주의 화가 작가를 프랑스에 가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심취해가지고 초현실주의가 잘 드러난 작품을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클럽이 있었어요.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었던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정식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네. 초창기에는 인상주의적인 그림도 그리고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듯한 그림도 그리는데 이제 이때부터 20대 중반, 초중반부터 본격적인 초현실주의 작품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의 특이점이 있는 게 이 초현실주의라는 사조가, 미술사에서 이 사조가 어떻게 해서 탄생한 사조냐면 초현실주의라고 하면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 무의식을 그리는 예술이잖아요. 네. 전쟁이 이성으로부터 탄생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약간 반작용으로 파생된 것이 이 초현실주의 사조의 맥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의식에 과연 답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가지기도 했고 이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정치적으로 좌익 성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달리가 애매한 입장을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초현실주의자들이 달리를 눈엣가시로 보기 시작했고 곧 제명이 돼요. 달리는 심지어 자본주의, 파시즘, 히틀러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그걸 내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클럽에서 제명이 되는데 이때 또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달리가 이때 뭐라고 하면서 제명이 되냐면 당신들은 날 제명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초현실주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멋있다. 그런 다음에 미국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작품 활동을 하곤 하는데 이 부분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달리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도 다 피해 다녔어요. 네. 그 당시에 작가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내보이기도 하고 그걸 비판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펼쳤는데 달리는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림도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대 중반에 또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 달리의 평생 짝꿍인 갈라를 만납니다. 이것도 특이한 게 갈라라는 여인은 원래 남편이 있었어요. 시인 중에 폴 엘리아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이 시인도 유명해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 말 쓴 시인이에요. 모르시나요? 모르네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유명한 시인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과 남편의 관계도 특이했던 것이 오픈 메리지였습니다. 그래서 갈라와 폴 엘리아르가 동거하던 또 다른 사람이 막스 에른스트라고 또 다른 작가 예술가와 네. 동거를 해서 세 명이 동거를 하는 중에 달리를 만난 거죠. 세 명의 동거를 세 명이 동거를 했대요. 근데 이것도 특이한 게 막스 에른스트와 폴 엘리아르도 관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성애적 관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이섹슈얼 남남녀예요? 남녀남이에요? 남남녀. 남남녀? 네, 막스 에른스트 남자, 폴 엘리아르 남자, 갈라 여자. 인데 막스 에른스트와 갈라도 관계가 있었고 폴 엘리아르와 막스 에른스트도 관계가 있었고 폴 엘리아르와 갈라도 관계가 있었고 네. 난리가 났네요. 네. 폴리아모리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라는 여인도 비범한 여인이에요. 맞네요. 네. 그런데 그게 비법이? 보통은 아니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갈라와 달리가 만난 후에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때 갈라는 달리보다 10살 연상이었어요. 그런데 달리가 갈라한테 푹 빠지고 갈라도 달리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갈라와 달리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달리의 전성기가 시작되고요. 둘이 환상의 페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도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의 작품 세계를 이해했고 이후에 쭉 말하겠지만 갈라가 없었다면 달리는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달리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인물인데 그걸 잡아준 것이 갈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달리는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할 때 달리라고만 하지 않고 달리와 갈라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도 같이 서명을 해놓는 거죠. 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어머니보다 내 아버지보다 피카소보다 그리고 심지어 돈보다 갈라를 사랑한다. 그녀는 나를 치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치유해줬을까? 이후에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네 어떤 관계였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을 쇽쇽 피해 다니는데요. 1936년 스페인 내전 때는 이탈리아로 도망을 가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작품 활동을 지속해요. 네.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지속을 하는데 조지 오웰이 달리에 대해서 말한 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쥐새끼처럼 도망친다라고 말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문제아였어요. 그리고 현실에 동떨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네. 약간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꾸 피하니까 더 안 좋아 보였나? 그랬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달리에게 갈라가 왜 그런 의미였을까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졌는데 사랑의 유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사랑의 유형이 6가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갈라는 달리를 루더스적으로 사랑했어요. 루더스가 뭐냐면 재미와 쾌락, 유희와 게임으로 여기는 사랑이거든요. 네. 루더스적으로 사랑했고 달리는 갈라를 매니아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매니아는 소유와 집착, 사랑의 노예, 어린 아이같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네. 달리는 갈라를 그렇게 사랑했고 갈라는 달리를 게임처럼 재미와 쾌락, 유희와 게임적으로 사랑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 갈라는 달리와의 결혼 생활에서 수많은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갈라를 평생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이 이후에 말하겠지만 달리가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문제가 본인도 있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문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달리는 갈라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한두 번 손에 꼽을 정도로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나와요? 자세히 매우 지금 눈빛이 반짝거리는데 언급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갈라 정도 되는 그렇게 개방적인 여성이면은 네. 달리한테 만족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심지어는 지금 살짝 말씀을 만족을 드리면 못해? 달리는 네. 갈라의 그런 불륜이죠. 불륜을 독려했다고까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훔쳐봤다는 이야기도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관음증적인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아니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진짜. 예, 그런 여성분들이나 예술계에서는 뭐 두세 번 결혼한 거는 뭐 일상 다반사고 맞아요. 애인들 뭐 3-4명씩 두는 건 다반사고 그런 게 참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 시기 때는. 그런데 갈라는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젊은 미남들을 좋아했어요. 능력자였네요, 나는. 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네. 갈라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네. 개교한 센의 광고주님들을 모십니다. 저희의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광고주님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들 패널이 아주 멋지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곳곳에 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 저희가 따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연락이 오길 바라며 광고 홍보 끝!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좀 괴짜 같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요. 정말. 네. 여기까지는 그냥 뭐 특이한 예술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상야릇한 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리의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그린 것이고 욕망을 그린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욕망 중에서도 성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달리의 작품을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달리는 성적 본능과 죽음의 공포를 자신 작품의 주제로 삼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작품을 읽는 것이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달리가 작품을 그릴 때 상징하는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그런 성적 본능,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표현해놓은 상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달리는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말을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편집광적 비판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네. 근데 설명이 더 어려워요. 달리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들어보세요. 정신착란 현상에 대한 연상과 해석에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객관성에 기초한 비이성적 지식의 자발적 방법이다. 그렇게 본인을 소개했다고? 네. 이 방법.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신착란, 연상, 해석, 그런데 객관성도 나와요. 체계적인 객관성, 비이성적 지식의 자발적 방법. 네. 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달리 작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결하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달리는 비합리적인 환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렸으나 그 내용은 아주 환상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부터 달리의 성적 욕망이나 그리고 달리의 성적 상징, 작품에 그런 게 담겨 있고 성적으로도 스스로도 매우 불안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원인을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해놓곤 해요. 이 달리가 성적으로 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작품에서도 주제나 그런 것들이 성적인 부분이 되게 많고 성적인 욕망, 성적인 본능의 해소, 성적인 좌절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를 분석하곤 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성과, 퇴락, 죽음, 거세의 공포에 강박적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왜지?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계기로는 어릴 때 부모님이
성병에 걸린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성에 대한 공포를 자꾸 심어줬다고 해요. 그걸 하나의 요인으로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서 사망하셨는데 어머니의 여동생과 아버지가 결혼한 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네. 근본적인 원인은 뭐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 프로이트의 정신 발달 단계 보면은 네. 남근기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아버지와 대립을 이루게 되고 오이디푸스 네네. 컴플렉스 뭐 거세 공포 이런 게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 강하게 동의하고요. 방금 말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작품의 주제로 삼아서 그걸 작품으로 그려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자신이 없고 위축돼 있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근데? 그러게요. 그래서 있을 수 있죠. 어릴 때 성적으로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몸에? 맞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내 신체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내 능력이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축돼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자기 예술 세계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신기하다 되게. 오히려 그래서 더 예술적으로 자기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랬을 수 있어요. 추격자에 보면은 네. 영화 추격자에 보면은 네. 하정우로 나오는 범인이 네. 연쇄살인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프로파일러가 걔한테 너 안 쓰지? 맞아.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네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뻔뻔한 행동을 유지하던 하정우가 그때부터 약간 고장이 나, 성격이. 흥분하기 시작해. 네. 약간 달리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거나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여성과의 성관계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인 갈라와도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신 자위행위를 즐겼대요. 그래서 위대한 자위행위자라는 그림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걸 주제로 유명한 그림을 그렸어요. 즐겼다는 건 본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맞습니다. 나온. 네. 주변인들도 대범하게 그렇게 말하고 얘기했고요. 다니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릴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지 않아요? 그 팝아트 시작했던 분이 누구죠? 앤디 워홀? 앤디 워홀도 자위행위를 되게 즐겼다고 하던데. 아, 그래? 즐기는 사람이 많아? 아니, 그것도 그런데 그걸 그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심지어 예술가들 중에는 자위행위가 엄청나게 성스럽고 자기 예술적인 그런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되게 찬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외국에는. 왜 그러신데요? 아니, 근데 그 달리는 성적인 거를 좀 안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인물인데 그런 거는 또 안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내보였어요. 자신의 성적 욕망, 무의식적으로 성적으로 억눌려 있던 그런 감정을 예술적으로 내보였거든요. 네. 예술적으로 뿐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직접 자서전에도 말하고 심지어는 BBC에 출연해가지고 나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네. 그걸 말하는 심리는 뭘까요? 관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링크로 보내드린 그림 중에 음산한 유희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초현실주의자로서의 달리의 그 포문을 여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보시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성적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림의 중앙에는 해부된 여성의 파편이 있고요. 네. 여성의 몸은 메뚜기와 자갈과 달팽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달팽이도 성적인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 달팽이는 왜요? 보통 성기를 상징하는. 네, 맞습니다. 달팽이가? 네. 모양이나 끈적끈적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메타포로 많이 쓰여요. 네, 그림에서는 그런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곤 해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있는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괴상하게 웃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아래편 남자가 바지에 배설물을 지렸습니다. 그렇네요. 네. 피인 줄 알았어요. 원래. 시원하게 지렸네. 이게 당시에는 아주 파문이 일었다고 해요. 예술계에서 파란을 일으켰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또 하나의 달리의 그런 성적 취향으로 너 인분 먹는 그런 패티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고 해요. 달리는 별 의미 없이 표현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너무하다.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림 왼편에 보시면 남성이 큰 손을 내밀고 여성한테 손을 내밀고 서 있는데 그 사람의 성기를 아랫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별 희한하게. 희한하죠? 이 그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어요, 달리는? 달리 나는- 자기 무의식을 표현한 거예요. 나는 성적으로 네. 문제 있어. 이거 아니에요? 사실 작품은 보는 사람이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달리의 그런 작품 세계를 보면 이것이 아무래도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성적 본능을 표출한 것이다. 그런 욕망을 표출한 것이고 이게 달리의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음산한 유희였는데 네. 관심이 생기면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리의 작품을 말할 때 성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렇네요. 네, 전반을 다 채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달리의 대표작인 기억의 지속이 만들어집니다. 1931년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너무 유명해서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작품을 설명해 보면 해안가에 이제 시계가 걸려 있는데 축 늘어져 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시계라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지 않을 텐데 이것도 이제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시계가 늘어져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무슨 괴생명체 같은 하얀 덩어리, 베이지색 덩어리가 있는데 이건 달리의 옆모습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달리가 자신의 옆모습, 자신의 모습을 작품 중간중간에 그려 넣곤 했는데 아까 음산한 유희에서도 가운데 그 아까 여성이라고 표현한 분의 얼굴 모습이 달리의 옆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작품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이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데 사실 죽음과 부패를 상징하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개미들입니다. 네, 개미들이 시계를 파먹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달리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한 게 자기는 개미에 집착을 한다고 작품으로 표현도 하고 이야기도 했어요. 네. 어릴 때 동물의 사체에 몰려들어 있는 개미를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리의 작품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개미가 등장하는데 이때 개미는 죽음과 부패를 상징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들이 늘어져 있고 개미들이 시계를 파먹고 있는 이 장면에서 언뜻 음산한 분위기가 풍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 작품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뭘 표현한 작품 같으세요? 기억의 지속. 네.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도? 왜? 축 늘어졌잖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평론가들도 많습니다. 진짜요? 저는 이거 중학생 때 그 미술책에서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흐르지 않길 바라는 사람의 그림이라는 느낌 좀 들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안 흘렀으면 좋겠다. 네. 시계가 다 축 늘어져가지고 마치 안 흐를 것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멈춰져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은 시계가 고정되어 있고 단단한 물질이고 시간은 항상 그냥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대상으로 인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시간의 상대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정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좀 상대적이고 유기적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읽을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대단한 작품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리도 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누구라도 이 작품을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최현실주의의 작품 하면 이 작품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대표 작품이 됐는데 막상 달리는 이 그림을 일컬어서 그냥 흘러내리는 까망베르 치즈 보고 떠올라서 그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안에 담긴 자신의 무의식이나 뭐 생각들은 담겨 있겠지만 네. 이 작품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달리는 승승장구합니다. 갈라를 뮤즈로 삼아서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도 하고요. 갈라와 함께 자신의 작품을 팔면서 갈라가 거의 매니저 역할로 팔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으로 승승장구한 화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영화에서도 출연을 하고 찍기도 하고 하는데요. 유명한 작품이 안달루시아의 개예요. 이게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실험적이고 특이하고 환상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친구와 함께 연출을 하고 출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리하면 떠오르는 게 가재로 만들어진 전화기예요. 가재 전화기. 그 전화기에 가재가 위에 붙어가지고 전화기와 가재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 담긴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도 달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때의 가제도 거세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의 작품을 가끔 보면 여성의 알몸에 중요 부위에 가제를 대고 있는 그런 작품도 있고 가제라는 것도 성적인 상징으로 달리가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제가 뭐가 있나? 그게 인간과 신체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가제라는 그 갑각류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좋아했다는 게 상징적으로 많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야릇한 달리의 작품 세계를 아주 살짝만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좀 더 괴짜에 가까워졌나요? 또라이죠, 또라이. 변태에 조금 네. 가까워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실력, 예술가로서의 실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는 동시에 이런 괴짜로서도 활약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실력이 받쳐주니까 괴짜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지. 안 그랬으면 그냥 정말 부정적인 의미의 또라이로 정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인 마탱이 간 달리. 달리의 노년과 이제 갈라와의 관계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리는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내가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실에 최고의 희열을 느낀다. 와. 간지. 그리고 자기 자서전의 제목으로 나는 세계의 배꼽이다. 라는 나세배? 맞습니다. 그걸 못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이고 싶다. 이야. 와. 그리고 이 작품 세계가 워낙 희한하니까 네. 그 마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도 있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달리가 나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자체가 마약이기 때문이다. 아, 좀 피곤하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하면은 네. 찬양해주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네. 맞아요. 약간 너무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도 드네요. 네, 이런 달리가 이제 왜 마탱이 같다고 표현을 하냐면 노년에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말해보려고 하는데 달리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생긴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 뭐였냐면 아비다 달러스라고 불렸다고 해요. 뜻이 달러에 걸신 들렸다. 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달리는 실제로 상업 광고의 디자인에서도 열을 올렸어요.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는데 사후의 유산이 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3천억. 네. 개쩐다. 와. 그런데다가 돈을 펑펑 써요. 파티 매니아였는데 야. 파티의 수준이 다릅니다. 규모가 달라요.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파티의 제목은 마법의 숲에서 보내는 초현실주의자들의 밤이에요. 이 파티를 위해서 소나무 2,000그루를 공수하고요. 네. 와. 호랑이와 기린 10마리를 데려오고요. 이런 식으로 초호화 파티를 열고 돈을 펑펑 쓰는데 생활에 사용하는 돈들은 되게 영악하게 써요. 어떻게 네. 영악하게 쓰냐면 음식을 먹을 때 레스토랑에 가잖아요. 당시에는 수표책을 사용했는데 돈을 내면서 그 수표책에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면 그 레스토랑 사장들은 그 수표책을 은행에 가서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달릴 거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갈 걸 생각해가지고 전시에 놓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 통장에 돈은 안 빠져나가고. 맞습니다. 굉장히 영악했네요. 네, 그걸 고려한 건지 뭔지 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럼 일종의 먹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10,000장 이상의 백지에 자신의 서명을 미리 했다고 해요. 이게 한간에는 판화 작품을 제작할 거를 고려해서 미리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이게 네. 어떻게 사용됐냐면 위조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비다 달러스라는 말이 불명예스럽지만 달리를 수식하는 명칭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노년이 되면 될수록 갈라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한테 과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갈라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의사를 붙들고 울었대요. 울부짖었대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쓰기를 내가 결국에는 갈라를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하게 의존했다는 말이죠. 갈라도 비범한 여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갈라는 달리가 작품을 마감해야 되는 기한이 오면 달리를 방에 가뒀다고 합니다. 네, 강하게 키운 거죠. 와, 네, 장난 그래서 아니네요. 그런데 달리는 그걸 또 즐긴 거죠.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어. 네, 그러니까 상당히 희한한 관계였습니다. 이런 달리는 갈라에게 노년에
성을 사줘요. 푸볼성이라고 나중에 갈라가 묻히는 성이거든요. 정말 네. 성이에요. 성이요? 네. 네. 성을 사주는데 갈라도 보통 내기가 아닌 게 갈라에 자필 초대장이 없으면 그 성에 달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장을 발부하는 거는 갈라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갈라는 달리와 만나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성에서 젊은 남성들과 애정 행각을 갖는 것을 즐겼는데 가장 유명했던 애인이 제프 페놀트라는 뮤지컬 스타 43살 연하였습니다. 당시 몇 살이었는데요? 갈라는 이제 70대, 80대 됐죠. 70대. 그러니까 70대 노인이 70대? 30대? 40, 20, 30대 대를 남성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거예요. 돈을 와. 많이 줬나? 그랬겠죠. 예술 활동을 많이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70대 후반이 되어서 달리는 수전증도 생기고 몸에 이상도 생기고 허약해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라는 그때까지도 모든 남성들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다가 둘의 싸움의 스케일이 커지는데요. 달리가 갈라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갈라가 달리를 때리다가 달리가 약간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달리가 정신이 창란 뭔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갈라가 달리한테 약물을 투여했대요. 네, 정신병에 사용되는 약물을 잘못 투여해서 그 이후로 달리가 더 증상이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더 허약해지고 이런 일이 노년의 달리의 생활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달리가 노년에는 작품 활동의 그런 우수함을 인정받아서 국왕으로부터 후작 자기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달리의 말년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라가 사망한 이후에는 달리도 삶의 의욕을 잃고 썩 행복하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다가 이제 사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망한 전에도 방화 사건이 발생하는데 한간에서는 스스로 불을 지른 거다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갈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모든 의욕을 잃고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달리입니다. 그런데 달리가 사망할 때도 심상치가 않아요. 달리가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걸 갖다 달라라고 한 물건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가재? 아닙니다. 달팽이? 아닙니다. 붓? 아닙니다. 바로 TV입니다. TV요? 왜냐하면 TV. 자기가 곧 죽는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기 위해서라고 해요. 되게 특이하네요. 정말. 그래서 병원에 있어서 TV 좀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관종계의 탑인 것 같아요. 달리의 자서전을 보면 제가 오늘 말한 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괴짜 행동을 볼 수 있거든요. 네. 몇 가지 또 쭉 그냥 말씀드려보면 염소똥으로 만든 향수 뿌리기, 죽은 어머니 초상화에 침 뱉기.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정말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염은 물엿으로 굳히기, 그리고 주변인들한테 수염을 권하기, 그리고 오노요코한테 수염을 팔았다는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오노요코가 $10,000에 속아서 샀다라는 기록도 네. 남아 있고요. 게이인 친구 강제로 아우팅시키기, 개미핥기 기르기. 그 개미핥기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아니 개미를 좋아한다면서 개미핥기를. 네. 뭔 상관이야? 개미 퍼먹으라. 그리고 사냥개를 데리고 미술 강연에 등장했는데 사냥개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잠수복과 헬멧을 쓰고 등장해요. 근데 강연을 하다가 헬멧 속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쓰러져요? 질식해가지고 쓰러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달리 퍼포먼스인 줄 알고 한동안 지켜보다가 이 사람 진짜 이상해가지고 그 헬멧을 드릴인가 그걸로 찢어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를 쫓기 위해서 나무 조각을 항상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네, 이렇게 자신이 직접 밝힌 기행들을 쭉 나열해봤는데 그냥 괴짜가 아니에요. 상괴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해드렸던 괴상하고 이상야릇하고 마티니가 간 그 괴짜라는 정의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아쉬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재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를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다면 작품 세계는 따로 또 다루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달리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상하지 않다. 나는 단지 평범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천재들은 죽지 않는다. 야. 네.
대단하다. 달리였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달리.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 않게 압도적이지 않나요? 근데 정말 천재적인 예술가였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네. 네.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은 못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김병현 선수와 달리가 두 명이 있다. 아, 존경할 라고 만한 하면 사람이죠, 김병현 선수. 네, 그러니까 친구로서도 옆에 두고 싶지 않은 종류의 사람인 것 같고 정말 실력이 그를 살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마탱이 갈 정도로까지 괴짜인 사람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는 해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화가로서의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하지만 주변에 두긴 싫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이런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지 않을까. 뭐 아무리 뭐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 뭐 어쩌고 자시고 해도 네.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것 같은 인물이 아닐까. 맞아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혼자도 잘 살았을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 너무 사랑해가지고.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달리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했던 말에 모두 공감을 하지만 그런 행동 이면에는 누구보다 불안했던 그 자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네. 겉으로 되게 강한 척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런 상징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작품을 통해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끝인가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죠. 작품 한번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 네. 작품에 대한 얘기가 상대적으로 덜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으로 남지 않을까. 특집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꼭 다루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많이 얘기해 주시고 네. 오늘 여기서 괴짜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괴짜변의 세 번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